백만장자 상속녀가 미혼부의 진료실에서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더니 말했다. 축하해요. 당신 아이예요. 저는 당신을 처음 보는데요. 당신 아이냐고요? 만약 평생의 사랑을 잃고 그와 똑같이 생긴 존재조차 몰랐던 그의 형제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야는 의문의 사고로 약혼자를 잃는다. 한 달 후 그녀는 병원에서 정신을 잃고 깨어나 그의 얼굴을 마주한다. 하지만 그는 아니다. 그가 평생 숨겨왔던 형, 루카스다. 비극의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가족이 태어나는 이야기, 금지된 사랑과 과거의 비밀, 그리고 기억과 미래 사이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다. 마야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얼굴이 보였다. 심장이 멎고 숨이 막혔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든 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똑같은 검은 눈동자, 똑같은 눈썹선, 턱에 있는 똑같은 흉터까지. 이든 씨, 그녀가 속삭였다. 남자는 미간을 찌푸렸다. 제 이름은 루카스입니다. 박루카스. 저를 아시나요? 마야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목소리가 달랐다. 조금 더 낮았다. 억양도 달랐지만 얼굴은 완전히 똑같았다. 몸을 일으키려 하자 머리가 어지러웠다. 루카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부축했다. 서두르지 마세요.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전 여기 의사입니다. 안전하니 걱정 마세요. 마야는 제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이든일 리가 없었다. 이든은 2달 전에 죽었다. 그녀는 장례식에도 갔고 관을 받고 그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마치 그가 부활한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루카스가 물었다. 접수처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요?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마야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왔었다. 임신 12주차 접수처 앞에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임신 중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아마 혈압이 떨어졌나 봐요.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해보죠. 진료실로 가시죠. 그는 그녀가 일어서는 것을 돕고 복도를 따라 안내했다. 마야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걸었다. 모든 움직임, 모든 몸짓이 이든을 떠올리게 했다. 진료실에서 루카스는 혈압과 맥박을 재고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했다. 전문적이고 차분했지만 마야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손만 바라봤다. 이든도 꼭 저렇게 자신의 손을 잡았었다. 괜찮습니다. 루카스가 말했다. 단순한 피로와 가벼운 저혈압입니다. 푹 쉬시고 물을 많이 드세요. 만약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담당 의사를 찾아가세요. 마야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루카스가 그녀를 유심히 쳐다봤다. 물론이죠. 마야는 갤러리를 열어 이든의 사진을 찾았다. 3달 전 제주도 해변에서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그는 그녀를 껴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야는 휴대폰을 루카스에게 건넸다. 이 사람 아세요? 루카스는 휴대폰을 받아 사진을 봤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무겁고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이 사진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죠?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제 약혼자 윤이든 씨예요. 2달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루카스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든이 죽었다고요. 마야는 속에서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를 아세요? 루카스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 동생입니다. 정적이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마야는 이해할 수 없었다. 형제라고? 이든은 형제가 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자신은 혼자이며 가족이 없다고 했었다. 그럴 리 없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든 씨는 혼자라고 했어요. 18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루카스는 씁쓸하게 웃었다. 부모님은 살아계세요. 부산에 계십니다. 저는 그의 형이고요. 우린 15년 동안 못 봤어요. 이든은 아버지와 크게 다툰 뒤 집을 나갔고 성을 바꾸고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가 몇 년을 찾아다녔지만 녀석은 찾아지길 원치 않았어요. 마야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이든은 함께한 시간 내내 거짓말을 했다. 가족을 숨기고 과거를 숨겼다. 대체 왜 집을 나간 거죠? 그녀가 물었다. 루카스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술을 마셨고
어머니와 우리를 때렸죠. 이드는 17살 때 더는 못 견디겠다며 집을 나갔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가족을 잇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돌아오라고 애원했지만 듣지 않았죠. 그럼 당신은요? 찾으려고 했지만 녀석은 사라져 버렸어요. 성을 바꾸고 다른 도시로 이사했죠. 흔적을 놓쳤어요. 그래도 살아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돌아오리라 희망했죠. 루카스는 다시 사진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당신을 만나 삶을 꾸렸군요. 가족이 있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이 마야는 소리 없이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루카스가 휴지를 건넸다. 죄송합니다. 마음 아프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그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절반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드는 항상 그랬어요. 마음을 닫고 정드는 걸 두려워했죠. 상처받는 걸 무서워했어요. 마야는 눈물을 닦았다. 어떻게 세상을 떠났죠? 루카스가 물었다. 사고였어요. 밤에 운전하다가 강원도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았어요. 경찰은 과속으로 인한 운전 미숙, 즉사였다고 했어요. 루카스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디서 일어난 사고죠? 서울 외곽, 강원도 방면 고속도로에서요. 그가 왜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쪽으로 갈 계획은 전혀 없었거든요. 루카스는 생각에 잠겼다. 이상하군요. 이드는 항상 조심스럽게 운전했어요. 과속하는 걸 싫어했죠. 마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경찰은 사고라고 했어요. 사건은 종결됐고요. 루카스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마야 씨,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그의 아이를 임신하신 건가요? 마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12주 차예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정말 행복해했죠. 더 큰 아파트를 구하고 준비해야 한다면서요. 세상 최고의 아빠가 될 거라고 말했어요. 루카스는 눈을 감았다. 숨결이 떨렸다. 그럼 제가 삼촌이 되는 거군요. 마야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두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연결된 채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이제 영원히 얽혀버린 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마야 씨, 루카스가 조용히 말했다. 누구 도와줄 사람 있나요? 가족이라든지 기댈 곳이라든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20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저 혼자예요. 이든 씨가 제 전부였어요.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제적으로는요. 마야는 고개를 숙였다. 좋지 않아요. 월세로 살았는데 그가 죽은 뒤 월세를 낼 수 없어서 이사해야 했어요. 지금은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고요. 하지만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곧 제 거처를 찾아야 해요. 루카스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어두워지는 도시를 바라봤다. 마야 씨, 이상하게 들릴 거란 거 압니다. 우린 방금 만났지만 당신은 제 동생의 아이, 제 조카를 품고 있어요.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이 마야가 그를 쳐다봤다. 무슨 말씀이시죠? 루카스가 돌아섰다. 저에게 방 3개짜리 집이 있습니다. 딸 소라와 함께 살고 있어요. 소라는 7살입니다. 방 하나가 비어 있어요. 원하신다면 임시로 들어와 사세요. 일자리를 구하고 자립할 때까지요. 당신을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어요. 마야는 얼어붙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처음 보는 사람, 죽은 약혼자의 형 집으로 이사하라니.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네, 라고 하세요. 루카스가 간단히 대답했다. 이게 옳은 일입니다. 이든도 제가 당신을 돌봐주길 바랐을 거예요. 마야는 그를 바라보며 진심과 고통, 그리고 부서진 것을 바로잡고 싶은 열망을 보았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데리러 가겠습니다. 주소 드릴게요. 그들은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마야는 현실이 어긋나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병원을 나섰다. 그날 저녁, 그녀는 친구 집에서 이든의 사진을 바라봤다. 왜 가족을 숨겼어? 그녀가 속삭였다. 왜 거짓말을 한 거야? 대답은 없었다. 이든은 그녀가 과거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침묵했다. 마야는 배에 손을 얹고 안에서 자라나는 생명, 그의 생명을 느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가 아이에게 말했다. 하지만 널 버리지 않을게. 약속해. 다음 날 루카스가 그녀를 데리러 왔다. 그녀의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왔다. 여행 가방 2개,
책이 든 상자 하나, 가방 몇 개가 그녀의 지난 삶에서 남은 전부였다. 차 안은 조용했다. 루카스가 운전했고 마야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생각했다. 집은 작지만 아늑했다. 조용한 동네에 있는 2층 집이었다. 내부는 깨끗하고 단정했다. 냉장고에는 아이의 그림이 붙어 있었고 거실 구석에는 장난감이 있었다. 소라야, 루카스가 불렀다. 이리 와봐. 방에서 작고 마른 머리를 따은 여자아이가 뛰어나왔다. 아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마야를 쳐다봤다. 이분은 마야 이모야, 루카스가 말했다. 당분간 우리랑 같이 지내실 거야? 이에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이소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조용히 말했다. 마야는 아이 앞에 쭈그려 앉았다. 안녕, 소라야. 만나서 반가워. 여자아이는 마야를 유심히 쳐다봤다. 임신했어요. 마야가 미소 지었다. 응, 곧 아기가 태어날 거야. 남자아이예요. 여자아이예요. 아직 몰라의 소라는 생각에 잠겼다. 남편은 어디 있어요? 마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제 세상에 없어. 돌아가셨어. 이소라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우리 엄마도 떠났어요. 아빠가 다시는 안 돌아올 거래요. 루카스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소라야, 마야 이모에게 방을 안내해드려. 여자아이는 마야의 손을 잡고 위층으로 이끌었다. 방은 작고 밝았다. 침대와 옷장, 창가에 책상이 있었다. 여긴 할머니 방이었어요. 소라가 말했다. 근데 멀리 가셨어요. 이제 이모가 여기서 살아도 돼요. 마야는 침대에 앉았다. 고마워, 소라야. 마음에 들어. 여자아이가 처음으로 미소를 보였다. 그림 그려줄까요? 응, 정말 그려졌으면 좋겠어. 소라는 달려나갔다. 마야는 혼자 남았다. 창밖을 내다봤다. 유리창 너머로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다. 가을이 오고 있었다. 아래층에서는 루카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동료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마야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2달 만에 처음으로 평온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죽은 약혼자의 형 집에서 그의 딸과 함께 그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이건 잘못됐고 이상하고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마야는 배에 손을 얹고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아주 희미하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다 잘 될 거야의 그녀가 속삭였다. 약속할게. 하지만 그녀 자신이 그 말을 믿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루카스의 집에서 보낸 첫 며칠은 어색했다. 마야는 아침에 눈을 뜨면 여기가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낯선 방, 낯선 소리, 낯선 냄새. 아래층에서는 발소리와 루카스의 목소리, 소라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생각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내 일어나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루카스는 아침 식사로 달걀 프라이와 토스트,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소라는 식탁에 앉아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루카스가 말했다. 잘 주무셨어요? 네, 고마워요. 그는 그녀에게 차를 따라주고 접시를 놓아주었다. 부담을 주지도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도 않고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 마야는 말없이 식사했다. 소라는 가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다가 다시 그림으로 시선을 돌렸다. 소라야, 학교 갈 시간이다. 루카스가 말했다. 여자아이는 책가방을 챙겼다. 루카스는 딸을 문 앞까지 배웅하며 정수리에 입을 맞췄다. 좋은 하루 보내, 우리 딸. 다녀오겠습니다, 아빠. 그는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시작했다. 마야 씨,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그가 일어서려는 그녀를 보고 말했다. 쉬세요. 임신하셨잖아요. 그냥 앉아만 있을 수는 없어요. 뭐라도 해야 해요.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그들은 함께 치웠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했다. 마야는 작은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루카스는 깔끔한 사람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컵은 고리에 걸려 있었고 식기는 반짝이게 닦여 있었다. 소라의 장난감은 상자에 담겨 있었다. 그는 늦게까지 일했지만 집은 항상 깨끗했다.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마야가 물었다. 네, 익숙해졌어요. 아내가 떠난 후에 배워야 했죠? 떠난 지 오래됐나요? 4년 됐어요. 소라가 3살 때였죠. 왜요?
루카스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건 자기 삶이 아니라고 숨이 막힌다고 하더군요. 떠나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야는 그에게 연민을 느꼈다. 안 됐네요. 괜찮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소라가 더 힘들죠. 엄마에 대해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야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저녁이 되면 루카스는 지친 몸으로 퇴근했다. 마야는 이미 저녁을 준비해 두었다. 파스타, 고기 완자, 샐러드 같은 그녀가 할 줄 아는 간단한 요리들이었다. 루카스는 놀랐다. 마야 씨, 이러실 필요 없는데. 돕고 싶어요. 저에게 잠자리를 주셨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에요. 그들은 셋이서 저녁을 먹었다. 소라는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이 자기 그림을 칭찬해준 이야기를 했다. 마야는 들으며 미소 지었고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자랐다. 여기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이건 임시방편이다. 곧 일자리를 구하고 아파트를 얻어 떠나야 한다. 영원히 여기에 머물 수는 없다. 어느 날 저녁, 소라가 잠든 후 루카스가 마야를 거실로 불렀다.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마야는 소파에 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슨 일인데요? 루카스는 맞은편에 앉았다. 이든에 대해서요. 동생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마야는 긴장했다. 무슨 뜻이죠? 강원도 방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셨죠. 그런데 왜 그쪽으로 간 걸까요? 계획이 없었다면서요? 네, 저도 몰라요. 혹시 일 때문에? 루카스는 고개를 저었다. 확인해 봤습니다. 동생 회사에 전화해봤는데 출장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든은 휴가를 냈다고 하더군요. 마야는 얼어붙었다. 휴가라고.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는데 경찰 보고서도 확인했어요. 젖은 노면에서 시속 120km 이상으로 달렸다고 적혀 있더군요. 녀석답지 않아요. 마야는 오싹함을 느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곤경에 처했거나 누군가에게서 도망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누구한테서요? 루카스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거래 내역 스크린샷을 열었다. 계좌를 확인해 봤습니다. 죽기 2달 전에 대출을 받았더군요. 5천만 원 큰 돈이죠. 마야는 숨을 헉 들이마셨다. 대출에 대해서는 말한 적 없어요. 그리고 그 돈을 일주일 만에 다 썼어요. 대출금 전액이 어딘가로 사라졌는데 어디에 썼는지는 불분명해요. 마야는 화면을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혹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던 걸까요? 우리 결혼할 예정이었으니까요. 결혼식 준비 때문에 무언가를 샀을지도 루카스는 생각에 잠겼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면 그게 어디 있을까요? 구매한 물건이나 서류 같은 걸 찾은 게 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요.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미스터리가 짙어지고 있었다. 마야 씨, 루카스가 조용히 말했다. 전 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고 싶어요. 도와주시겠어요? 마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들은 조용하고 비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루카스는 이든의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죽기 일주일 전 이든이 이상하게 행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긴장하고 초조해했으며 조용히 통화하고 다른 방으로 가버리곤 했다. 한 친구가 기억해냈다. 나한테 물어봤어. 이미 대출이 있는데 하나 더 받을 수 있냐고. 내가 왜냐고 물으니까 그냥 궁금해서 그런다고 얼버무리더라. 마야는 그 말을 들으며 속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든은 빚이 있었고 그걸 숨기고 있었다. 왜? 루카스는 대부업자의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윤이든 씨 가족입니다. 그가 당신에게서 대출을 받았더군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네, 5천만 원이요. 3개월 안에 갚기로 했는데 죽었더군요. 대출금은 회수 불능으로 처리했습니다. 혹시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제 알바 아닙니다. 그는 돈을 받고 서명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루카스는 전화를 끊었다. 막다른 길이군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마야는 무언가 떠올렸다. 루카스 씨, 이든 씨가 죽기 일주일 전에 사진 촬영 스튜디오를 빌렸다고 했어요. 저를 위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싶다고. 결혼식용 전문 사진을 찍자고요. 루카스는 몸을 바로 세웠다. 스튜디오요. 어딘데요? 몰라요. 주소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비밀이라고 했죠?
아마 그 돈을 스튜디오 대여나 그와 관련된 일에 썼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들은 서울 시내의 스튜디오들을 확인하며 찾기 시작했다. 전화를 걸어 물었다. 마침내 한 스튜디오 관리자가 말했다. 네, 윤희든 씨가 저희 스튜디오를 한 달간 빌렸습니다. 선금으로 2천만 원을 냈고요. 마야는 숨을 헉 들이마셨다. 2천만 원이요? 뭐에 대한 거죠? 대여료, 장비, 세트 비용입니다. 풀 패키지를 주문했어요.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스튜디오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오세요. 그들은 다음 날 그곳을 찾았다. 스튜디오는 크고 아름다웠다. 하얀 벽, 전문 조명, 멋진 세트. 관리자는 이든이 빌렸던 방을 보여주었다. 여기입니다. 몇 번 와서 뭔가를 설치하긴 했는데 결국 사용은 못했어요. 촬영 전에 세상을 떠났죠. 마야는 안으로 들어가 주위를 둘러봤다. 구석에 작은 판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이거 그 사람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네, 두고 갔어요. 나중에 가져간다고 했는데 결국 못 가져갔죠. 마야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쪽지, 선물 등 그들이 3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서로에게 주었던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상자 바닥에는 편지가 있었다. 마야, 내 사랑. 이것만은 알아줘. 당신은 내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야. 난 완벽하지 않아. 실수도 저질렀지만 내 목숨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 이 스튜디오는 우리를 위한 거야. 우리의 결혼식,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당신의 이든이 마야는 울음을 터뜨렸다. 루카스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왜 대출을 받았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썼을까요? 당신에게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비록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었더라도 마야는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바보 같아. 난 스튜디오 같은 거 필요 없었어. 난 그가 필요했다고. 루카스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며 침묵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소라가 그림을 들고 그들을 맞았다. 보세요. 우리를 그렸어요. 그림에는 키 큰 남자, 배가 부른 여자,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다. 마야는 그림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게 우리야.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네, 아빠랑, 나랑, 마야 이모요. 루카스는 그림을 받아 냉장고에 붙였다. 정말 예쁘구나. 우리 딸 소라는 환하게 웃었다. 마야는 그림을 보며 이상한 따뜻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소라는 그녀에게 정이 들었고 그들을 가족처럼 그렸고 마야 이모라고 다정하게 불렀다. 마야가 떠나면 일자리를 구하고 아파트를 얻어 새 삶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소라는 자신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여자를 또다시 잃게 될 것이다. 마야는 그럴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저녁 소라가 잠든 후 마야는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루카스가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다. 잠이 안 오나 봐요. 소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요? 아이가 저한테 정이 들었어요. 우리를 가족처럼 그리고요. 제가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루카스는 한숨을 쉬었다.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이미 엄마를 잃었어요. 다시 그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왜 안 되죠? 마야는 놀라 그를 쳐다봤다. 여긴 당신 집이고 당신 인생이잖아요. 제가 끼어들 수는 없어요. 루카스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마야 씨, 당신은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이 집을 살아있게 만들고 있어요. 소라가 행복해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마야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루카스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여기에 머물러도 좋다는 말입니다.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요. 마야는 얼어붙었다. 루카스 씨, 그건 옳지 않아요. 왜요? 저는 당신 동생의 약혼녀였어요.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예요. 사람들 신경 안 씁니다. 저에게 중요한 건 소라와 당신, 그리고 아이에게 옳은 일뿐이에요. 마야는 고개를 숙였다. 모르겠어요. 루카스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마야 씨, 지금 결정하라고 재촉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부디 생각해 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마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생각했다. 루카스는 그녀에게 임시가 아닌
영원히 가족의 일원으로 남아달라고 제안했다. 그건 미친 진리고 잘못된 일이었다. 이상했지만 왜 마음속에서는 따뜻함이 피어오르는 걸까? 왜 여기가 집처럼 느껴지는 걸까? 마야는 배에 손을 얹었다. 아이는 날마다 더 강하게 움직였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가 속삭였다. 대답은 없었다. 그저 고요함과 천천히 그녀의 것이 되어가는 집에 온기만이 있었다. 다음 날 마야는 소라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여자아이는 뛰어다니며 나뭇잎을 줍고 웃었다. 마야 이모, 이 나뭇잎 좀 봐요. 정말 예뻐요. 마야는 쭈그려 앉아 아이와 함께 나뭇잎을 살폈다. 정말 예쁘다. 집에 가져가서 말리자. 네, 그들은 벤치에 앉았다. 소라가 마야에게 기댔다. 마야 이모, 떠날 거예요. 마야는 굳었다. 왜 그렇게 물어? 엄마가 떠났으니까요. 아빠가 다시는 안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이모도 떠날 거죠. 마야는 여자아이를 껴안았다. 모르겠어, 아가. 하지만 약속할게. 만약 떠나게 되더라도 자주 보러 올게. 소라는 울음을 터뜨렸다. 가지 마세요. 제발. 이모랑 있는 게 좋아요. 마야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소라야, 울지 마. 이모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어떤 것보다 아프게 박혔다. 마야는 여자아이를 꼭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내 엄마가 될 수는 없지만 언제나 내 친구가 되어줄 수는 있어. 왜?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마야는 마음이 무거웠다. 떠날 수도 없었고 그들 사이에 자라난 온기를 파괴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머무는 것도 두려웠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죽은 약혼자의 형과 가족을 꾸리고 있다. 이건 미친 짓이다. 하지만 대안은 이미 정이 든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었다. 저녁에 루카스가 퇴근했다. 마야가 말했다. 당분간은 머물게요. 하지만 선은 지켜야 해요. 소라가 저를 엄마라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옳지 않아요.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선은 이미 희미해졌다는 것을. 그들은 예기치 않게 이상하지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2달이 더 지났다. 마야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다. 그녀는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으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었다. 소라는 신이 났다. 매일 저녁 배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었다. 마야 이모, 아기가 발로 차요. 얘는 여자아이일 거야. 마야가 미소 지었다. 어떻게 알아요? 그냥 느껴져. 소라는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그림을 그렸다. 꽃, 나비, 집들을 그려 냉장고에 붙였다. 루카스는 그 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봤지만 마야는 그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라가 너무 깊이 정을 들었다. 이제 마야를 지모가 아닌 그냥 마야라고 불렀다. 가끔은 우리 마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소라가 잠든 후 루카스와 마야는 부엌에 앉아 있었다. 마야 씨, 할 말이 있습니다. 그가 시작했다. 그녀는 긴장했다. 무슨 일이에요? 소라요. 아이가 너무 정이 들었어요.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매일 저녁 어떻게 기다리는지, 모든 그림에 당신을 어떻게 그리는지 저도 봅니다. 아이는 당신을 엄마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마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알아요. 헛된 희망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는 아이일 뿐이에요. 루카스가 조용히 말했다. 이게 임시라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아이에게 당신은 이미 가족의 일부예요. 마야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루카스는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습니다. 당신에게 떠나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임신 중이고 갈 곳도 없잖아요. 하지만 당신이 떠났을 때, 소라가 엄마가 떠났을 때처럼 다시 무너질까 봐 두렵습니다. 마야가 그를 바라봤다. 루카스 씨, 전 소라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요. 전 그 아이를 사랑해요. 특별하고 착하고 순수한 아이예요.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리고 아이도 당신을 사랑하죠.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조금 더 머물게요. 마야가 조용히 말했다. 출산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때까지요. 소라가 갑작스러운 이별을 느끼지 않도록요. 루카스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확실한가요? 네, 저도 여기가 좋아요. 제가 가장 힘들 때 당신이 도와주셨잖아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에요.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마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하다가 멈춰섰다. 루카스 씨,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저를 집에 들인 걸 후회하지 않으세요? 루카스가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이 따뜻하고 진실했다. 아니요. 단 한 번도요. 마야는 가슴속에서 이상한 온기를 느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마야 씨, 이든의 죽음에 대한 조사는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그가 죽기 전에 통화했던 전화번호는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재수사를 거부했다. 공식적인 결론은 과속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였다. 루카스는 포기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찾아가 도로, 나무, 궤적을 살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마야 씨, 거기 뭔가 이상해요. 뭐가요? 브레이크 자국이 거의 없어요? 마치 이든이 멈추려고 하지 않았거나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요. 마야는 미간을 찌푸렸다. 커브를 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이든은 그 길을 잘 알았어요. 어릴 때 호수에 가느라 자주 다녔거든요. 못 봤을 리가 없어요. 마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루카스 씨, 혹시 누가 사고를 조작했다고 생각하세요? 루카스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파고들수록 의문점만 늘어나요. 대출, 스튜디오, 전화통화, 이상한 길,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하게 맞아떨어져요. 마야는 배에 손을 얹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누가 그의 죽음을 원했을까요? 모르겠지만 알아낼 겁니다. 약속하죠. 그들은 계속해서 단서를 찾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집안의 분위기는 변하고 있었다. 마야와 루카스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저녁을 준비하고 소라와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했다. 소라는 그 변화를 느끼고 기뻐하며 세 사람을 그리는 일이 더 잦아졌다. 하지만 마야와 루카스 사이에는 그들이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부엌에서 스치는 우연한 손길, 긴 시선, 긴장으로 가득 찬 침묵. 어느 날 저녁, 마야가 저녁을 준비하며 채소를 썰고 있었다. 루카스가 다가와 칼을 잡았다. 제가 도울게요. 그들의 손이 순간적으로 스쳤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마야는 이상한 온기를 느끼며 손을 뗐다. 고마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지만 마야는 그 역시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밤에 마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보며 누워 루카스를 생각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을 챙겨주는지, 어떤 눈빛으로 자신을 보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그는 이든이 아니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더 강하게 끌렸다. 이건 잘못돼서 마야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이든의 형이야. 내가 그에게 감정을 느끼면 안 돼. 이건 배신이야. 하지만 마음은 이성을 듣지 않았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이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다. 마야가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마지막 몇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배에 날카롭고 격렬한 통증이 꽂혔다. 루카스 씨,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그가 서재에서 뛰쳐나와 바닥에 쓰러진 그녀를 보았다. 마야 씨, 무슨 일이에요? 넘어졌어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루카스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 차로 옮겼다. 소라야, 그가 딸에게 소리쳤다. 옆집에 전화해서 내가 병원에 갔다고 전해줘. 그는 마야를 뒷좌석에 앉히고 운전석에 올라 규칙을 어기며 빠르게 달렸다. 마야는 배를 부여잡고 울었다. 루카스 씨, 무서워요. 아기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괜찮을 거예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 일도 없게 할게요. 약속해요. 그들은 병원에 도착했다. 루카스는 그녀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다. 도와주세요. 임산부가 넘어졌어요. 복통이 심합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마야를 이동 침대에 눕히고 처치실로 데려갔다. 루카스는 복도에 남아 앞뒤로 서성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마음속에서는 공포와 두려움, 죄책감이 들끓었다. 만약 아기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절대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그는 생각했다. 내가 곁에 있었어야 했어? 내가 지켜봤어야 했는데. 이 1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강마야 씨 보호자분 루카스가 벌떡 일어났다. 접니다. 어떻습니까? 안정적입니다. 아기도 살아있지만 조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며칠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루카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207호실입니다. 루카스는 병실로 올라갔다. 마야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왔네요. 루카스는 다가가 옆 의자에 앉았다. 괜찮아요. 피곤하고 무서웠지만 살아있어요. 아기는 살아있대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지만 조심해야 한대요. 루카스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마야 씨, 미안해요. 제가 잘 봤어야 했는데 제 잘못이에요. 마야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발을 헛디딘 거예요. 제 잘못이죠. 루카스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마야 씨, 저는 당신과 아기를 잃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당신들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정말로요. 마야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루카스 씨 잠깐만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말하게 해줘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당신은 제 동생과 함께였고 그를 사랑했죠.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은 제가 느껴야 할 것 이상이에요. 마야는 얼어붙었다. 무슨 뜻이에요? 루카스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첫날이었을 수도 있고 그 후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감정은 진짜예요. 그리고 그게 저를 두렵게 해요. 당신은 이든의 과거의 일부이고 저에겐 그럴 권리가 없으니까요. 마야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루카스 씨, 그건 불가능해요. 당신은 이든의 형이잖아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배신이에요.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압박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냥 당신이 알았으면 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그는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루카스 씨, 잠깐만요. 마야가 불렀다. 그가 멈춰 섰다. 저도 당신에게 감정을 느껴요. 그리고 그게 저를 두렵게 해요. 이든 다음에는 절대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당신은 그가 주지 못했던 평온함, 확신, 따뜻함을 줘요. 루카스는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야는 울음을 터뜨렸다.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이든에 대한 기억을 사랑하지만 당신에게 끌리고 있어요. 이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루카스는 다가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마야 씨, 서두르지 말아요. 지금 결정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회복하고 아기를 낳으면 그때 생각해요. 괜찮죠? 마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루카스는 몸을 숙여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쉬어요. 내일 또 올게요. 그가 나갔다. 마야는 혼자 남았다. 천장을 보며 누워 마음속이 온통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죽은 약혼자의 형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것은 잘못되고 금지되었으며 위험했지만 진실이었다. 3일 후 마야는 퇴원했다. 루카스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다. 소라는 기쁨에 차 그녀를 맞이하며 조심스럽게 껴안았다. 마야 이모, 정말 걱정했어요. 이제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거죠. 마야는 미소 지었다. 노력할게. 아가의 소라는 새 그림을 보여주었다. 아빠, 소라, 그리고 마야,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아기가 그려져 있었다. 그림 위에는 나의 가족이라고 쓰여 있었다. 마야는 루카스를 바라봤다. 그도 그녀를 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하고 말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찬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무도 몰랐다. 밤에 마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엌으로 내려와 차를 끓였다. 루카스가 식탁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잠이 안 오나 봐요. 그가 물었다. 네, 그녀는 맞은편에 앉았다. 루카스 씨, 무슨 생각해요? 그가 한숨을 쉬었다. 당신, 우리,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요. 마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루카스가 그녀를 바라봤다. 마야 씨, 만약 당신이 안 된다고 해도 전 이해할게요.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친구로 남아서 돕겠지만 그 이상을 요구하지는 않을게요. 마야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만약 제가 좋다고 하면요. 루카스는 굳었다. 그러면 우리 천천히, 조심스럽게 압박 없이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켜보는 거죠. 마야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를 바라보며 진심과 배려, 그리고 사랑을 보았다. 루카스 씨, 전 두려워요. 이게 잘못된 일일까 봐.
이든을 배신하는 것일까 봐, 우리 둘 다 실수를 저지르는 것일까 봐 두려워요. 루카스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마야 씨, 이든은 이제 없어요. 그는 제 동생이었고, 저도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떠났어요. 저는 과거에 얽매여 살 수 없어요.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겐 미래를 가질 권리가 있어요. 마야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가 그를 잊고 그의 형에게 넘어갔다고 하겠죠.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말해요. 루카스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뿐이에요. 마야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좋아요. 천천히 시작해봐요. 루카스는 미소 지으며 몸을 숙여 그녀의 뺨에 입을 맞췄다. 고마워요. 그들은 손을 잡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연약하고 두렵지만 진실된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2달이 지났다. 마야와 루카스의 관계는 천천히 변해갔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으며 그저 곁에 있었다. 소라와 산책할 때 손을 잡았고 딸이 보지 않을 때 부엌에서 껴안았으며 조용한 저녁에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라는 변화를 느끼고 기뻐하며 새 사람을 그리는 일이 더 잦아졌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다. 아빠, 마야 이모 이제 우리랑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루카스는 마야를 바라봤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가. 같이 살 거야. 소라는 기쁨에 소리치며 두 사람을 껴안았다. 그럼 저 이제 진짜 엄마가 생기는 거예요. 마야는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응, 소라야. 내가 원한다면? 원해요. 정말 원해요. 여자아이는 새 그림을 그리러 방으로 달려갔다. 루카스가 마야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그가 속삭였다. 우리에게 기회를 줘서 마야는 그에게 기댔다. 당신이야말로 저를 다시 살게 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이든의 죽음에 대한 조사는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루카스는 또 다른 단서를 찾았다. 사고 전날 밤 이든을 봤다는 사람이었다. 그 길이 이어지는 마을의 주민, 나이든 어부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젊은 친구 하나를 봤지? 검은 머리에 키가 컸는데 길가에 서서 전화를 하더라고. 아주 초조해 보였어. 그러더니 차에 타서 쌩하고 가버렸지? 1시간쯤 뒤에 쾅 하는 소리를 들었고 루카스는 그에게 이든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사람 맞네요. 노인은 눈을 가늘게 떴다. 닮았어. 응, 이 사람 같아. 누구랑 통화하는지는 못 들었지만 목소리가 컸어. 누구랑 싸우는 것 같았지. 루카스는 집에 돌아와 마야에게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고 그 사람이 그를 초조하게 만든 거군요. 누구였을까요? 마야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혹시 그 대부업자? 그가 빚진 사람?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찾죠? 기록도 없고 전화번호는 해지됐고 경찰은 수사할 의지가 없는데 마야는 한숨을 쉬었다. 어쩌면 이제 그만둬야 할지도 몰라요. 과거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진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루카스가 그녀를 바라봤다. 마야 씨, 그는 제 동생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요. 이해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 그를 놓아줄 수 없을 거예요. 마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계속 찾아봐요. 그들은 계속해서 파고들었다. 이든의 은행 거래 내역을 다시 살피고 스튜디오에 전화하고 동료들에게 물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루카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답이 가까이 있다고 느꼈다. 찾기만 하면 되었다. 마야의 임신 기간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38주 배는 거대했고 움직임은 느렸다. 그녀는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했고 숨이 찼다. 루카스는 짐을 들어주고 음식을 만들고 등을 마사지해주며 도왔다. 소라도 쿠션을 가져다주고 뱃속의 아기에게 동화를 읽어주며 참여했다. 안녕, 동생아. 나는 소라 언니야. 곧 태어나면 우리 같이 놀자. 마야는 그 모습을 보며 무한한 사랑을 느꼈다. 어느 날 밤, 마야는 아랫배에 느껴지는 날카롭고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잠에서 깼다. 몸을 뒤척이려 하자 통증이 더 심해졌다. 루카스 씨, 그녀가 불렀다. 그는 옆방에서 자고 있어 듣지 못했다. 루카스 씨, 더 크게 불렀다. 문이 열리고 그가 불을 켜며 뛰어들어왔다. 마야 씨, 무슨 일이에요? 너무 아파요.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요. 루카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 바로 준비해요. 서둘러요. 그는 그녀가 옷 입는 것을 돕고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소라를 깨웠다. 아가, 병원에 가야 해. 마야 이모가 아기를 낳을 것 같아. 옆집에 전화해서 1시간 뒤에 데리러 올 거라고 전해줘. 우소라는 겁에 질린 채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괜찮을 거죠? 응, 루카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다 괜찮을 거야. 그는 마야를 차에 태우고 운전대를 잡았다. 빠르지만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마야는 배를 부여잡고 가쁘게 숨을 쉬었다. 루카스 씨, 무서워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38주면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가 말을 끊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어요. 강한 사람이니까. 내가 곁에 있을게요. 마야는 그를 바라보며 그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 그를 믿었다. 그들은 산부인과에 도착했다. 마야는 곧바로 분만실로 옮겨졌다. 루카스는 복도에 남아 앞뒤로 서성거리며 주먹을 꽉 쥐고 기도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기도했다. 제발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녀와 아이가 살아남게 해주세요. 그들을 잃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2시간 후 조산사가 나왔다. 강마야 씨 보호자분 루카스가 벌떡 일어났다. 네, 어떻습니까? 딸을 낳았습니다. 2.8kg. 건강해요. 산모는 지쳤지만 괜찮습니다. 루카스는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끼며 벽에 기댔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시겠어요? 네, 정말 보고 싶어요. 조산사는 그를 병실로 안내했다. 마야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 팔에는 작은 꾸러미가 안겨 있었다. 분홍빛 얼굴, 감은 눈, 작은 주먹. 마야는 루카스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봐요. 리나예요. 루카스는 다가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눈을 뗄 수 없다는 듯 아기를 바라봤다. 정말 완벽해. 그가 속삭였다. 마야가 그에게 아기를 건넸다. 안아봐요. 루카스는 조심스럽게 리나를 받아 안았다. 자신에게 안기는 순간 가슴속이 온통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피로는 자신의 딸이 아니었지만 그 순간 그는 그녀가 영원히 자신의 딸임을 느꼈다. 안녕, 아가.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루카스야. 내가 널 돌봐줄게. 약속해. 리나가 눈을 떴다. 이든처럼 검은 눈동자였다.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이 그를 바라봤다. 루카스는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다. 마야는 그들을 바라보며 무한한 사랑을 느꼈다. 루카스 씨,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여기 있어줘서, 곁에 있어줘서. 루카스가 그녀를 바라봤다. 어디에도 안 가요? 절대로. 약속해요. 그들은 병원에서 3일을 보냈다. 루카스는 매일 찾아왔고 소라를 데려왔다. 여자아이는 경이로운 눈으로 리나를 바라봤다. 아빠, 정말 작아요. 인형 같아요. 응, 아가. 하지만 진짜 살아있는 내 동생이야. 소라는 조심스럽게 작은 손을 만졌다. 안녕, 리나야. 나는 내 언니야. 언제나 널 지켜줄게. 마야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온기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그녀의 가족이었다. 새롭고 예기치 않았지만 진짜 가족. 마야가 퇴원하자 루카스는 그들을 집으로 데려왔다. 집은 조용했지만 따뜻하고 아늑했다. 소라는 리나의 방에 자신의 그림을 걸어두었다. 루카스는 아기 침대를 놓고 기저귀와 젖병을 준비했다. 마야는 딸에게 젖을 물리며 흔들어 재우며 작은 얼굴을 들여다봤다. 넌 아빠를 닮았구나. 그녀가 속삭였다. 이든을. 그의 눈과 그의 고집스러운 턱을. 리나는 조용히 숨을 쉬며 잠이 들었다. 마야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저녁에 아이들이 잠든 후 마야와 루카스는 부엌에 앉아 있었다. 루카스 씨, 할 말이 있어요. 그녀가 시작했다. 그가 유심히 바라봤다. 뭔데요? 마야는 한숨을 쉬었다. 이든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가 뭘 바랐을지? 아마 리나가 사랑 속에서, 가족 안에서 아빠와 함께 자라길 바랐을 거예요.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랬을 거예요. 마야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루카스 씨, 리나의 아빠가 될 준비가 됐나요? 공식적으로요? 입양해 줄 수 있어요. 루카스는 굳었다. 진심이에요. 네, 당신은 이미 마음으로 리나의 아빠가 되었어요. 법적으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루카스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마야 씨,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영광이에요. 정말 큰 영광입니다. 네, 라고 말해줘요. 루카스는 미소 지었다.
네, 물론이죠. 네. 마야가 그를 껴안았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무언가가 마무리되었다고 느꼈다. 원이 다퉜지만 한 가지 비밀은 아직 남아 있었다. 일주일 후, 루카스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루카스 씨 맞습니까? 목소리는 거친 남자였다. 네, 누군데요? 당신 동생을 알던 사람입니다. 이든을요.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루카스는 긴장했다. 무슨 일이죠? 전화로는 안 됩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중앙로 카페에서 만나죠. 잠깐만요. 당신 누구요? 뚜 남자는 전화를 끊었다. 루카스는 휴대폰을 바라봤다. 불안감이 커졌다. 누구지? 뭘 알고 있는 거지? 그는 마야에게 이야기했다. 함정일지도 몰라요. 그녀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알아야 해요. 이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해야 해요. 마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심해요. 다음 날 루카스는 카페에 가서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10분 후 낡은 재킷을 입고 지친 얼굴의 50대 남자가 다가왔다. 박루카스 씨. 네, 남자가 맞은편에 앉았다. 내 이름은 최철수요. 당신 동생의 채권자였소. 루카스는 긴장했다. 사고 전에 그에게 전화했던 사람이 당신이군요. 최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그가 나한테 5천만 원을 빌렸고 3개월 안에 갚기로 했지? 갚지 않더군. 전화를 걸기 시작했소? 곧 갚을 거라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더군. 그래서요. 최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사고 전날 밤에 말했지. 만나자. 돈이냐? 문제냐? 그는 동의했소. 우린 그 길에서 만났지? 그는 돈이 없다고 투자한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했소. 난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지? 우린 다퉜소. 루카스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 다음은요? 그는 차에 타서 아주 빠르게 신경질적으로 떠났소. 난 남아있었지? 그러다 쾅 하는 소리를 들었소. 달려가 보니 사고가 나 있었고 나무에 박은 차와 죽은 그가 보였지. 최철수는 말을 멈췄다. 난 무서웠소. 내가 비난받을 거라고. 내가 그를 부추겼다고 할까봐. 그래서 도망쳤고 전화기를 끄고 숨었소. 하지만 양심이 편치 않더군. 내 잘못이야. 내가 그를 그렇게 몰아붙였어. 루카스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가 일부러 속도를 내서 자살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최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소. 그냥 운전 미숙이었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는 절망하고 있었소. 그건 내가 봤소. 루카스는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든은 절망했고 두려워했고 감당할 수 없었지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왜 저에게 전화하셨죠? 루카스가 물었다. 더 이상 이 짐을 지고 살 수 없어서요. 당신이 진실을 알았으면 해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나를 용서해 주시오. 루카스는 그를 보며 후회와 고통, 죄책감을 보았다. 지금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중요했어요. 최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 떠났다. 루카스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그는 알았다. 이든은 절망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왜 나한테 전화하지 않았어? 루카스는 생각했다. 내가 도와줬을 텐데, 내가 돈을 구했을 텐데, 널 구했을 텐데.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저녁에 그는 마야에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다. 두려웠던 거야. 이 그녀가 속삭였다.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까 봐, 나를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침묵했던 거야. 루카스가 그녀를 껴안았다. 그는 당신을 사랑했고 모든 걸 해주고 싶었지만 감당하지 못했던 거야. 그의 잘못이 아니야. 그냥 인생이 그런 거지. 마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는 알았으니 그를 놓아줄 수 있겠네요. 루카스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원이 다퉜다고 느꼈다. 진실이 밝혀졌고 과거가 그들을 놓아주었다. 남은 것은 미래뿐이었다. 1년이 지났다. 리나는 걷는 법을 배웠다. 소라의 손을 잡고 첫걸음을 떼었다. 넘어지면 웃었고 다시 일어섰다. 소라는 동생을 끔찍이 아꼈다. 집 안을 데리고 다니며 장난감을 보여주고 책을 읽어주었다. 리나야, 이건 인형이고 이건 곰돌이야. 리나는 손뼉을 치며 장난감에 손을 뻗었다. 마야는 그들을 보며 진실하고
깊은 행복을 느꼈다. 루카스는 일하고 저녁이면 지친 얼굴이지만 미소를 띠고 돌아왔다. 곧장 아이들에게 다가가 리나를 번쩍 들어 올렸다. 우리 아가, 어땠어? 리나는 손을 뻗어 그의 코를 잡았다. 아빠, 그것이 리나의 첫 단어였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마야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아이가 답바라고 했다. 루카스는 딸을 꼭 껴안고 눈을 감았다. 그는 리나를 정식으로 입양했다. 서류 절차는 빠르게 끝났다. 이제 출생증명서에는 다버지 박루카스라고 적혀 있었다. 마야와 루카스는 조용히 결혼했다. 화려한 결혼식 없이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소라와 몇몇 친구만 초대했다. 소라는 부케를 들고 환하게 웃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다. 마야가 아이를 껴안았다. 응, 아가. 진짜 가족. 그들은 정원이 있는 더 큰 새 집으로 이사했다. 소라는 자기 방을, 리나도 자기 방을 가졌다. 마야는 유연한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구했다. 집에서 일하며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있었다. 루카스는 계속 의사로 일하며 사람들을 도왔다. 저녁에 돌아와 아내를 껴안고 딸들과 놀아주었다. 삶은 단순하고 조용하고 행복해졌다. 어느 봄날 저녁, 그들은 정원에 앉아 있었다. 소라는 그네를 타고 있었고 리나는 잔디 위를 기어 다니고 있었다. 마야는 그들과 곁에 있는 루카스를 바라봤다. 있잖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1년 전만 해도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든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루카스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새로운 것이 시작됐죠. 네, 당신 덕분에요. 루카스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덕분이죠. 우리 둘 다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했어요. 마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해요. 이든을 사랑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강하고 진실하게요. 루카스는 몸을 숙여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나도 사랑해요. 소라가 달려와 두 사람을 껴안았다. 나도 두 사람 다 사랑해요. 리나가 소리를 지르며 관심을 달라는 듯 손을 뻗었다. 그들은 아이를 들어 올렸다. 네 사람 모두가 껴안았다. 고통과 상실, 두려움을 통해 찾았지만 진짜 가족이었다. 저녁에 아이들이 잠든 후 루카스와 마야는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봤다. 그가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마야가 물었다. 이든이요. 네, 루카스는 생각에 잠겼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보고 있다면 우리가 행복한 걸, 리나가 사랑 속에서 자라는 걸 보고 기뻐할 거예요. 마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말없이 서 있었다. 과거는 놓아주었다. 고통은 사라졌다. 남은 것은 미래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밝았다. 마야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묘지에 갔다. 이든의 무덤 앞에 서서 꽃을 들고 있었다. 안녕.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오랜만에 와서 미안해. 삶이 많이 변했어.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갔다. 리나가 잘하고 있어? 당신을 많이 닮았어. 당신의 눈, 당신의 미소. 당신이 봤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마야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 루카스 씨랑 결혼했어? 당신 형이랑. 이상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가 날 구했어. 우리를 구했고 리나의 아빠가 내 남편이 되어줬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건 당신을 사랑했던 것과는 달라. 다른 방식이지만 강하게 사랑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게 배신이라면 미안해. 하지만 난 과거에만 살 수는 없었어. 당신이라면 이해해 줬을 거야. 알아. 당신이라면 이해해 줬을 거라고. 그녀는 무덤에 꽃을 내려놓았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해. 리나를, 사랑을 줘서 고마워.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신을 놓아줄게. 마야는 돌아서서 걸어 나왔다. 가벼움과 해방감을 느꼈다. 과거는 뒤에 남았고 앞에는 미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아름다웠다. 집에서는 루카스와 아이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리나는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루카스가 마야를 껴안았다. 어땠어요? 좋았어요. 진짜 작별 인사를 하고 왔어요. 루카스는 그녀의 관자놀이에 입을 맞췄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마야가 미소 지었다. 나도 우리가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이뤄낸 모든 것이. 그들은 식탁에 앉았다. 가족이 함께였다. 창밖으로 황금빛 따뜻한 해가 지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났다. 새로운 삶은 계속되었고 그 삶은 행복했다.